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이 어제 열렸는데요. 남북은 착공식이 교류 확대와 동북아 번영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연구원 원장 양정철입니다. 얼음장 밑에서도 물은 흐르는 법입니다. 담대한 구상일수록 미리미리 차근차근 준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은 철도 협력을 시작으로 해서 에너지 공동체, 경제 공동체, 동북아 평화 안보 체제로 나아가는 동아시아 대전략입니다. 이는 북한과 미국을 포함해서 기존 육자회담 참여국을 포괄하는 다자 협력 체제로서 현재 구체적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힘있게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의 구체화를 통해서 아시아 및 유럽 대륙을 연결하는 내륙 수송망을 갖추게 되면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경제권의 물류 중심지로 급부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겠지만은 대북 제재 하에서도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실행해 나가야 됩니다. 더 뜻깊은 자리에서 좋은 내용으로 남북 관계 새로운 국면을 우리가 준비하는데 좋은 주춧돌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남북철도 연결 기공식이 1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ICBM 화성 15 발사 때문에 유엔에서 2017년 12월 22일 날 2397호 대북한 유엔 제재 결의안이 통과된 지 이제 2년이 곧 다가와서 지금 북한 노동자들을 다 이제 러시아, 중국에 파견돼 있던 노동자들을 다시 이제 소환해야 될 그런 마지노선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발표를 하였고 또 남북 간의 철도 연결식까지 했지만 여러 가지로 북미 관계가 아직 안 풀리고 있어서 답보 상태에 있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오늘 지혜를 모아서 이 문제가 꼭 뚫릴 수 있도록 한번 뜻을 모으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는 첫째로 동해선 경의선을 통하여 환동의 경제벨트, 환항의 경제벨트를 두 축으로 하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중국의 1대1로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 몽골의 초원의 길과의 새로운 접점을 제시하고요. 마지막으로 북방의 대륙 경제권과 남방의 해양 경제권을 네트워킹하여 그에 따른 평화와 번영, 이것을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로 확산시키는 매우 중요한 지역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 동북아에서 분열과 갈등의 체제를 해체하고 평화와 공존, 협력과 번영의 새로운 질서로 전환하는 평화경제, 새로운 100년의 질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연결을 통해 과거 분단경제의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고 평화경제로의 대도약을 의미합니다. 다 함께 잘 사는 평화로운 한반도 동북아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 출발이 남북철도 연결을 넘어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심포지움이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로 나아갈 좋은 이정표를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 연결할 때 개성공단 옆에 그 기공식이 있었는데 거길 가봤습니다. 여기 서울역에서부터 기차를 타고 가는데 이쪽 우리 구간은 한 80km, 70km로 가는데 북쪽에 들어가니까 30km 구간으로 속도가 이렇게 팍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게 분단이 됨으로써 그 대륙으로 나가는 철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섬이 되고 말았습니다. 벌써 분단된 지가 70년입니다. 이렇게 섬에 살다 보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내부적인 갈등도 아주 심하고 남북 간의 이질감도
계속 더 심화되고 지금 그렇습니다. 평양을 가거나 금강산을 가거나 개성을 가는 걸 다 막아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은 깜깜한 세상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빨리 북미 간의 협상이 돼서 이런 남북관계 철도가 연결되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제는 동아시아 지역의 동아시아 공동체를 위한 평화와 번영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지금 현재 수준 어디까지냐 이런 건데요. 제일 먼저 중국 문제 좀 물어보고 싶어요.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 얘기가 있는데 과연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대해서 중국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실제로 최근에 미중 갈등 많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우려도 하고 있어요.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이 그동안 경제 개혁 과정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했는데 최근에 중국이 소위 G2가 되면서 지역의 패권 국가 미국과 경쟁을 하고 이 지역의 군비 경쟁을 도리어 가속화시키는 한 역할도 있지 않냐. 그 부정적인 측면도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생각하는 동아시아에서의 평화 번영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미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90년대부터 중국을 자주 다녔는데요. 그때마다 아마 많은 중국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중국은 자기네들이 경제 발전을 하고 그리고 또 경제 발전을 통해서 이제 소강 사회, 아마 이 선진 국가들이 아마 중간 정도 수준의 생활 수준 정도까지를 이루는 것이 목표인데, 아마 그 당시 1990년대 우리가 중국을 다닐 때는 그 사람들이 2020년 정도면 그걸 이룬다고 얘기했는데 요즘은 이제 아마 조금 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하면서 항상 우리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주변 정세의 안정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정세가 안정되고 평화로운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여전히 중국의 현재의 상황은 경제 발전을 제일 모토로 해서 나가고 있고, 그리고 실제 중국이 이 문제가 완전하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한반도와 관련해서도 중국이 어떤 뭐 패권주의적 야욕을 드러낸다든가, 물론 정치적으로 자기 몸집이 커졌기 때문에 몸집이 커지면서 행사되는 영향력의 범위가 커지니까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중국은 여전히 동북아에서 평화 번영이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동부 해안을 중심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륙 발전을 시도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변방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데, 중국의 변방 발전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곳이 하나가 어디냐면은 인구는 변방 중에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 동북 삼성입니다. 인구 1억 1천만 명인데요. 옛날에는 이 중국 동북 삼성이 일제가 만주 괴뢰국을 만들어서 대륙을 침략하기 위한 병창 기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많은 중화공업 기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새 정부를 만들었을 때는 사실은 동북 삼성, 즉 만주 지방이 중국에서 가장 잘 살고 발전된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중국에서 가장 발전 속도가 느린 곳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반도와의 연계성이 중요한 것이 동북 삼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녕성, 길림성, 흑룡성. 근데 한반도에서 북핵 문제 때문에 지난 중국 개혁 개방 30년 동안을 갖다 고스란히 북핵 문제 때문에 동북 삼성이 마치 섬처럼 지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동북 삼성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한반도와 중국과의 협력, 즉 한반도 평화 번영, 나아가 동북아 평화 번영에 대해서는 뭐 이론의 여지 없이 그건 당연히 지지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 마이크를 우리 우윤근 대사님으로 넘겨드리면, 이제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동안 러시아는 과거에 냉전 시대에는 어쨌든 좀 더 북한과 소련 시절엔 관계가 있다가 이후 러시아로 되면서 이 소위 동아시아 지역,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한 소위 극동 지역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지 않느냐. 실제로 저도 몇 번 가보면 그 극동 지역에 있는 분들은 중앙 정부로부터의 별로 지원도 없고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낙후된 지역.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략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유럽, 우크라이나나 이런 그 서쪽으로가 있지 동쪽으로는 전략적 가치나 경제적 가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어떤 벌어지는 경제협력이라든지 안보상의 이익 문제에 대해서 매우 우선순위가 좀 떨어져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우영문 대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회자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과거에는 어느 정도 사실이었습니다. 러시아 특히 소비에트 유니언 시절에는 특히 러시아 극동지방 굉장히 홀대받고 소외받았는데 푸틴이 집권하고 나서 특히 뭐 최근 한 10년 사이에 표면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푸틴의 소위 동방 정책이 표하는 바와 같이 러시아가 과거에 유럽 지향적이었다면 이제 동아시아 쪽에 아시아에도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다 하는 건 뭐 가시적으로도 드러나 있고요. 실질적으로도 러시아가 과거에 이제 시베리아가 동토의 땅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기술의 진보로 개발이 시작되고 있고 또 하나의 중대한 변화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시베리아가 개발되고 있고 소위 북극 항로도 이제 머지않아 실용화 단계에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 외교적으로 보더라도 제가 20개월 정도 대사하면서 숱한 러시아의 우리 송영길 위원장과 함께 뭐 러시아의 두마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외교위원장 숱한 지도자들을 비교적 많이 만나봤는데요. 거의가 일치하는 것은 러시아가 이제 극동으로 진출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특히 2014년 우크라이나 제재 이후에 통로를 열기 위해서 푸틴 정부가 적극 노력하고 있고 동방경제 포럼도 그 일환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이 러시아는 과거에는 이제 남북 관계 문제에 대해서 중국보다는 좀 다소 중국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면 좀 뒤에서 후견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싶어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미러 관계가 제가 대사로 있는 동안 굉장히 좀 악화되어 있었던 관계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남북한의 평화를 진정으로 바라는 국가는 러시아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학자 중에는 대표적으로 러시아의 과학 아카데미의 제빈 한국학 소장이 우리는 남북한의 동아시아의 평화 체제 구축을 진정으로 바라고 있다. 그것이 곧 러시아의 이익에 부합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우리의 북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주 대단히 저는 시적절하고 러시아가 굉장히 바라는 타이밍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화답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리고 오늘 뭐 주된 주제 중에 하나겠습니다만 그러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과거의 북방 정책, 뭐 제가 다른 정부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 느낌인데요. 과거의 북방 정책과 이 신북방 정책의 차이가 무엇일까? 제가 대사하는 내 고민했습니다. 북방 정책도 과거 역대 정부들이 다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신자를 붙였을 그 신자의 의미가 뭘까? 제가 느끼기에는 타이밍도 적절했고 지금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는 이 극동 지방의 동북아의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서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건 별로 레토릭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다 실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뭐 그런 제안을 할 필요가 있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너무 정치 외교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우리 실용적으로 접근하자 말이야. 왜 평화가 필요한지 우리 경제적으로 이득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다. 그런 점에서 러시아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파트너고 러시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예. 자, 그럼 다음 우리 이순 대사님 말씀을 드리는데 제일 요즘 궁금해합니다. 사실은 한일 관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지난 냉전 시대에 한일 관계는 우리나라의 번영과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됐던 게 한미 관계, 그다음 한일 관계였던 건 사실이었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 어쨌든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가 바로 일본과 한국인데 어쨌든 최근에 일본 정부가 2000년대 이후 꾸준하게 약간 우경화 경향을 띠고 있고 특히 아베 정부 들어와서 평화법 개선해서 소위 이제 군대를 갖고 일본도 뭔가 국제사회에서 그 군사력으로서 자기의 위치를 좀 더 강화시키려는 입장을 점점점 구체화하고 있다. 그래서 과연 일본이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아시아 지역의 도리어 긴장을 통해서 자신의 평화헌법 개정과 자위대를 일본 군 정규군으로 가려는 어떤 정치적 명분으로 삼으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이런 이 우려가 한국은 물론이고 이 중국 등 주변 국가들에서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계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나요? 그 아베
정부 들어와서 혹은 좀 그 전부터 일본의 그 전통적인 뭐랄까 이 지역 전략이라고 할까요? 대외적인 그 전략 이런 것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또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전통적인 좀 외교 노선은 뭐 요시다 노선이라 그래서 경제를 대단히 중시하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에서 지역 협력 이런 것을 굉장히 중시했거든요. 근데 뭐 아세안 같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아세안 그 동남아 이런 데를 굉장히 중시하고 경제 발전을 되게 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영향력을 높이고 이런 이제 외교를 추진해 왔는데 지금은 그런 것로부터 상당히 좀 벗어나 가지고 그냥 기조가 미일 동맹 지상주의입니다. 예. 그리고 상당히 그 대국적인 그 대국주의적인 그런 그 노선으로 좀 탈바꿈하는 것. 그러니까 주변국들하고의 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거라든지 호주, 뭐 인도, 또 요즘은 또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해서 미국과 이렇게 손을 잡고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이제 노선으로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공동체 이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 같은 것도 한 10년, 15년 전에는 도쿄에 가면은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체 그런 논의가 없고 앞에 들어와서는 사실 우리 동아시아 지역에 혹은 동북아 지역에 북한하고의 계속 그 강경 정책 또 제재, 맥시멈 압박 이런 정책을 구사하면서 우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하고 전혀 엇박자를 내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신냉전 체제 같은 것을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강한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아베 정부의 그 우리 동아시아 지역 전략 또 노선은 굉장히 변화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이 한반도의 평화 더구나 그 통일 우리가 하나 되는 이런 것은 일본이 정말 바라지 않는 것 같아요. 일본이 제일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남북 관계가 잘 돼서 평화가 정착되고 또 좀 더 통합이 진전돼 가지고 이것이 중국하고 같이 어울려졌을 때 자기들한테 최악이다. 이런 그 시나리오를 걱정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종석 장관님 가면 이제는 좀 북한 문제를 좀 보면서 과연 북한은 그러면 이 동아시아 지역의 공동체, 그다음에 이 남북 관계 그리고 또 특히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나 이 지역의 공동체의 필요성, 그다음에 북한은 과연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그 현명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북한 문제도 오래 하셨으니까 한번 말씀. 예, 전에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몇 년 전만 해도 북한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뭐 좀 어춥지만 좀 방향 제시 형태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워낙 이제 뭐 비핵 핵 문제가 첨예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최근 몇 년간 보아온 것은 이제 북한의 도발만 봐왔기 때문에 사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북한이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작년 4월 20일 날 국가전략노선 전환을 선언했어요. 경제 건설에 올인하겠다는 것이죠. 군사 중심에서. 그 뭐 사람들이 그것도 말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지금 북한의 경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지금 북한이 작년 이미 몇 년 전부터 했지만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국가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군사에서 경제로 돌렸습니다. 그거는 북한 역사에서는 그러한 식의 행동이라는 것은 불과 4, 5년 전만 해도 북한에서는 반혁명에 해당되는 행동입니다. 그게 북한에서는 일반적인 공식 담론이 돼 있어요. 그리고 김정은의 기본적인 방침이고 거기다가 북한에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개혁과 개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하려고 나오는 이유도 많은 분들이 그냥 고강도 제재를 가하니까 결국 하루 세 끼도 못 먹고 이러다 보니까 인민들이 굶고 나중에는 민중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지만 제재 때문에 나오는 건 맞아요. 근데 김정은이 믿거나 말거나 하신 얘기지만 팩트입니다. 팩트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보다 더 자기는 외부의 자본과 기술과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이 결합되면은
더 중국보다 빠르게 고도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과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실제로 쫙 펼쳐놨어요, 북한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고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외 경제 관계를 확대해야 되는데 그게 개방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개방을 하나도 안 했는데 지금은 개방을 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놨는데 국제 제재로 인해 가지고 국제사회가 어떤 기업도 북한하고 협력을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에 개혁이 되고 그다음에 과학기술혁명 정책을 갖다가 강조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에 올인하면서 아무리 찍어 눌러도 하루 3끼를 먹을 수 있는 생존 동력은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게 김정은의 꿈이 아니거든요. 고도 성장이야. 그러다 보니까 고도 성장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아무리 개혁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북한 입장에서는 외부 자본과 기술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국제협력, 다시 말하면 중국과의 협력, 러시아 협력, 남한과의 협력 갖다 바라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살아온 기존의 그들의 생리가 뭐냐면 절대 경제를 한쪽에 의존하는 그거 안 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경제 의존하면은 정치적으로 결국은 의존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공식처럼 걸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몰빵 의존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중국에 몰빵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만약에 현재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고 또 제재 문제가 일정하게 해소된다면 아마 북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중, 대북, 그다음에 대남, 즉 우리가 얘기하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 그다음에 북방 경제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두 가지인데 이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그 절대적 빈곤에선 벗어났지만 그 고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창출에 있어서는 제재 영향을 받고 있다 이 말씀인데 그럼 제재 국면 하에서 북한이 과연 어떤 방식을 어떤 협력을 통해서 제재가 지금 어쨌든 상수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재 하에서 국제사회 한국과 또는 주변 국가 어떤 협력 제재 하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라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최근에 이제 중대 선언 얘기가 나오잖아요. 연말까지 시한을 놓고 과연 그러면 북한이 이 연말을 넘겼을 때 연말까지 미국으로부터 어떤 성의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듣고 자신의 길을 그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할 때 그 새로운 길은 과연 무엇이냐? 최근에 동창리에서 한 2차례 지금 엔진 실험이라고 좀 추정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하면서 국제사회 우려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북한이 먼저 그 국제 협력을 제재 속에서도 해나갈 수 있는 길이 뭐가 있느냐는 거는 그래서 사실은 북한에게 질문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피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국제 사회가 북한하고 협력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할 수 있는 협력은 다 하겠다는 거지만 누구도 협력하지 않으려는 거죠. 그 와중에 유일하게 열려 있는 것이 과거 지금 노동력이 노동력 송출이 열려져 있었고 지금 이게 닫히고 있습니다만은 그다음에 관광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공개적으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전부 다 그 북한하고 협력하겠다라는 입장에서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한이 무엇을 하겠다, 북한이 뭐 다 하고 싶어 하겠죠. 그거보다는 북한이 지금 지금 이제 홍 의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북한이 아니라 개혁 개방으로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의 창이 열리는 것이고 제재로 인해서 이것이 막히고 있는 건 딜레마입니다. 우리한테 엄청난 딜레마인데 이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찾는 거는 북한의 몫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몫이에요. 사실 우리가 중국으로 몰빵되고 있는 북한 경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 기회창을 열려 하는 문제는 우리의 몫인데 그래도 제재 완화 결의안이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고 이런 거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서 사실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북한이 제재 속에서도 뭘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아무튼 우리가 또는 주변 다른 나라들이 북한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 아마 제가 볼 때 제재 속에서 북한이 협력하는 문제는 북한이 할 수 있는 거는 일반적인 제도 안에서는 아주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비거래, 비공식 거래, 다시 말하면 밀수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그건 우리가 여기서 논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과연 새로운 길이 뭐냐? 이 새로운 길에 대해서도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저는 북한이 물론 새로운 길에 좀 더 자중하고 이러길 바라지만 또 한편으로 북한이 저렇게 나왔다면은 북한이 새로운 길에 대해서 갈 수 있는 폭이 상당히 좁다고 봐요. 왜 좁으냐면 북한이 원하는 정말 하고 싶은 새로운 길이 이걸 겁니다. 자, 북한은 아마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경제발전 총력 주축 노선을 바꾸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경우도 제가 볼 때 안 바꿀 것 같은데 그러나 이렇게 하고 싶어겠죠.
나 이제 미국하고 협상 나 비핵화 협상 안 해. 너희하고 해봤자 너희는 우리에 대해서 말이야 우리가 아무리 줘도 아무런 대답도 없고 너희하고는 소용없어 안 해. 그 대신에 이제 난 중국 러시아하고 할 거야. 그러면서 나는 경제에 아주 올인하고 중국 러시아와 비핵화 해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제재 완화나 이런 것들 갖다가 중국 러시아와 협의해 나간다면은 그렇게 나갈 수 있다면 그걸 가겠죠. 근데 중국 러시아가 특히 중국이 지금 이제 사상 최초로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결의안을 이번에 내봤지만 그러나 중국이 미국의 눈치 안 봅니까? 그거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나는 중국 러시아하고 같이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새로운 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게 그건데 그걸 천명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볼 때 거의 없다. 왜? 중국이 그만큼 미국의 눈치를 안 보고 좋아 이런 식으로 미국이 말이야 북한이 그래도 핵실험도 안 하고 미사일 발사 ICBM 발사도 중단했는데 아무것도 안 준다면은 나는 말이야 북한한테 내가 오히려 제재 해제 좀 사겠어. 이 말을 중국이 좀 할 수 있는 지금 입장이 못 되죠. 왜? 아직 힘의 우위가 힘의 균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은 다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지만은 ICBM 그 이전에 이제 인공위성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얘기하면서 인공위성을 쏘거나 또는 뭐 곧장 ICBM을 발사하거나 이럴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이 있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나온 그 러시아, 중국의 그 제재 완화 결의안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저는 그렇습니다. 스냅백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만약에 북한이 핵도발을 핵실험을 다시 하거나 ICBM을 발사한다면 그건 다시 그 완화 조치를 갖다가 원상회복하면 되잖아요. 스냅백을 전제로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검토하자 이렇게 나가고 미국도 지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 중국 러시아 저렇게 나왔으니까 좀 북한한테 이거 다 합쳐가지고 북한 러시아가 제안한 이런 문제까지 합쳐가지고 우리가 한번 논의해보자라는 식으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지 야 그거 필요 없어라고 내쳐버리면 연말은 정말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걱정됩니다. 자, 그러면서 아마 제일 중요한 역할을 이 러시아가 좀 해야 될 텐데 실제로 이 북한과 러시아 협력 문제는 아까 우 대사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가스를 비롯한 에너지 부분하고 철도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게 제일 많은 게 사실은 러시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실 그 문제는 단순히 북한 러시아뿐만 아니라 3자 협력이라고 해서 한국을 포함한 다자간 협력이 이 극동 지역의 에너지나 또는 철도 협력을 중심으로 해서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 부분이 이 지역의 이 안보 긴장을 낮추고 그다음에 그 어떤 공동체를 만드는데 큰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들이 있는데요. 중국하고 북한과 관계하고 다르게 정치적으로는 오랜 동맹 관계인 건 분명합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그러나 경제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북한과 러시아는 미미하다. 그래서 러시아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러 사업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렇게 해야 좀 더 북한과의 교역량은 물론이고 한국과의 교역량도 지금보다도 훨씬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역시 가장 결정적인 건 이제 제재, 미국과 유엔의 제재 아니겠습니까? 북한 문제도 우리 존경하는 이 장관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재가 있는 한은 이걸 풀어낸 교역량을 늘리고 남북러 사업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한 한계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히 러시아는 또 중국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교육 규모가 양 나라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미국 교육 규모가 아주 시원치 않아요. 우리나라가 작년에 한 250억 불 함으로써 러시아에서 한 7, 8번째 안에 드는 교육 규모입니다. 미국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의 그다지 경제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는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완화에 대해서도 자국의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의 역할을 좀 더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제가 늘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러시아가 북핵 문제, 북방 외교에서 느끼는 건 현지에서 세 가지 문제가 늘 있었어요. 첫 번째, 대한민국은 북방으로 나아가는데 늘 애로가 북한의 핵 문제, 두 번에 한미의 굳건한 동맹, 그 다음에 중국의 과도한 의존 문제 때문에 북방 외교를 상당히 소홀히 하고 있었고 유라시아를 진출하는데 애로가 있었는데 저는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
지금 정부의 신북방 정책도 그러고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는 그 몸부림이라고 봅니다. 그걸 뭔가 탈피하기 위해서. 그러나 결정적인 장애는 제재가 미국이 또는 유엔이 제재를 하고 러시아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고 있다. 이 제재 국면이 굉장히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승훈 대사님, 그럼 제가 좀 넘어가면요. 글쎄요, 지금 그 일본 아베 정부가 또 그래도 어쨌든 북한하고 뭐 대화를 또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예, 물밑 접촉을 한 번씩 합니다. 예, 그런 것 같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관심 있는 건 과연 일본하고 북한하고에는 여러 가지 남아 있는 숙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 정부부터 일본인 납치자 문제, 그다음에 국교 정상화 문제, 뭐 등 여러 가지 기존에 그 쌓여 있는, 그리고 그 저 과거의 문제, 그러니까 과거 일본 침략에 따른 배상과 저 역사적 사과의 문제, 이런 문제가 걸려 있는데, 이런 북일 관계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그 일본 사회에서 수용이 가능한지, 만약에 납치자 문제든지 또는 과거사 문제, 그리고 이 과거 배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일본 쪽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좀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지요. 예, 그 아베 수상이 보면 뭐 이 문제는 굉장히 자주 얘기를 합니다. 거의 뭐 입만 열었다 하면 그 북한하고 대화하겠다, 또 납치 문제를 해결하겠다, 뭐 이 얘기는 아주 그 빈번히 하는데요. 이제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게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이 북한하고 그 수교 대화를 마지막 한 지가 지금 꽤 오래되거든요. 예. 이제는 수교 협상을 다시 하는 것보다는 과거에 그 고이즈미 총리가 평양 방문해가지고 2002년 9월이죠. 그때 방문해서 그 북일 간의 평양 공동 성명이라고 하는 것을 채택했는데 거기는 관계 정상화가 먼저입니다. 지금 그 아베 수상은 납치 문제를 앞에 이렇게 딱 걸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지금 진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2002년 9월 그 고이즈미 총리 그 방북 때 그 북일 간의 합의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이면서도 그 납치 문제를 앞에 내세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그 이 한반도 비핵화 또 평화 프로세스 이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우리 정부의 그 정책에 따라서 일본을 좀 이렇게 이 과정에 좀 참여시킨다고 한다면은 이제 역시 북한하고 대화를 이제 해야 되는 것이 선이 되는 거고, 그 대화를 할 때 이제 북미 간에도 새로운 관계 그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거 아닙니까? 그런 흐름에 따라서 북일 간의 관계 정상화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과거처럼 수교를 다시 하자. 그 다음에 그걸 할 때에는 반드시 그 납치 문제가 선결돼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마 그 북일 간의 문제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그때도 이 아베 정부에서 트랙을 달리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납치자 문제 대화 트랙이 따로 있고 국교 정상화를 논의한 트랙을 달리해서 두 개를 운영했는데, 그런 방식이 다시 가동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그 납치 문제를 그 2014년인가 스톡홀름에서 북일 간의 합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특별조사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상당한 진전이 북한에서 있었습니다. 조사를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그걸 또 일본에 보고하고 하는 것을 한두 차례 했는데, 이제 일본이 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또 그마저도 지금 그 무산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스톡홀름 합의가 지금 또 붕괴돼 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게 좀 뒤엉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베 그 총리는 이 문제를 항상 그 국내 자기 정치에 이용합니다. 조금만 좀 어렵게 되면은 되게 북한을 이용하고 대화한다 그러면서 납치자 가족들 만나가지고 또 막 그 반드시 이걸 해결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북한으로부터 그 어떤 진정성 있는 호응이 지금 없는 상태죠. 지금은 그 이제 기타무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 북한하고 접촉을 쭉 한 사람이 이제 야치 후임으로 NSC 지금 국장을 맡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뭐 좀 나쁘게도 볼 수 있는데,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아베 총리로서는 자기가 그만두기 전에 이 납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국내적인 문제가 있고 또 자기도 평화헌법 개정과 더불어서 지금 평화헌법 개정 그건 아마 물 건너가는 것 같아요. 그건 안 될 것 같고 북한하고 그 관계 좀 정상화 문제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 속도를 내볼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결국은 우리 한국 정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포함한 동아시아 정책 그리고 한미 관계 좀 같이 봐야 되는데 제가 공통적으로 좀 드리겠어요. 이런 전환기의 한미 관계와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어떤 공동체 문제가 어떤 건지를 한번 다 세 분 다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정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나와야 된다 하니 그래서 러시아 중국의 중재안이 반가울 수 있어요.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이 트럼프 대통령은 나름대로 내가 공이 많았다라고 성과가 많았다라고 비핵화해서 얘기한다면 김정은이 얻은 거라고는 트럼프 만난 건데 미국 사람들이 그 강대국 강대국 대통령 트럼프 만난 것이 북한한테 너희들 영광을 알아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북한이 보기에 영광이겠어요. 북한이 원하는 건 제재 해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아. 이건 좀 북한한테 좀 뭘 해줘야 되는 거다. 거기다 북한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의 개혁 개방으로 나가겠다고 나오고 있어.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는 한미 공조만을 얘기해서 안 됩니다. 공조라는 것은 서로 이익이 완전히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공조가 있는 거예요. 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조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조를 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우리랑 달라. 미국은 난 이거 필요 없어. 난 안 받을 거야. 우리는 여기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 가지 얘기 나름대로 좀 미국의 생각, 아까 얘기한 스랩백 같은 걸 좀 이렇게 붙여가지고 조건부를 붙여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얘기했는데 미국이 안 받으면 미국이 안 받는데요. 라고 뒤로 물러나면 대한민국의 목소리는 딱 하나입니다. 한미 공조로 우리는 간다. 이것밖에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전혀 반영이 안 돼. 그런 점에서 지금은 정부고 누구 간에 지금 이거는 좀 뭐 해볼 만한 거 아니야? 아니 뭐 좀 우리가 한번 좀 이걸 갖고 좀 절충을 해봐 라는 말을 할 수 있었는데 언어가 정확히 표현되지 않으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익을 얻을 수 없고 더욱이 이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우리 설 자리도 없고 또 미래가 상당히 암울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정부나 정치권이 목소리를 내린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윤 대사님. 제가 모스크바에서 대단히 좀 시사하는 바가 다른 외교관들 독일 외교관을 통해서 또 슈레더 수상을 제가 몇 번 만났습니다. 베를린까지 제가 결혼식에도 한번 찾아간 적이 있는데 독일이 어떻게 외교를 하는가 제가 그냥 느끼기에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아주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노드 스트림 1, 2 트럼프가 몇 번 경고하고 몇 번 너 그러면 안 돼. 러시아의 앞제비가 될 수 있고 에너지 의존도가 너무 높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굳건해요. 외교장관 또 그 독일 수상이 우리가 우크라이나 때문에 너네를 제재를 할 수밖에 없어 러시아.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러나 경제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니까 노스트림 1, 2 유럽의 여러 국가가 반대하는데 아주 일관되게 나가는 걸 보고 우리도 좀 본받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우리도 먹고 사는 문제에서만큼은 트럼프가 돈도 많이 내라고 하니까 우리는 북방으로 가고 남방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감히 지금 우리 외교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아주 너무나 짜게 점수를 주고 있지만 가는 방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군사동맹 이거 주지의 사실 이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또 정치적으로 중요한 나라죠. 그렇다고 알파의 오메가가 아니고 우리는 러시아하고도 중국하고도 베트남, 인도로도 나가야 되고 FTA를 그런 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러시아하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FTA를 추진하는 나라가 베트남 외에 거의 없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이번에 서비스 투자 분야는 6월 달부터 본격 협상하기로 했고 우리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또 현안에 따라서 미국에는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이렇게 어려워 이것 때문에 해야 돼 하는 목소리를 낼 때가 됐고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정학적으로 어떤 위치인가 제가 주제넘는 얘기를 한다면 미국, 일본, 아까 태평양, 인도, 호주 이 해양 세력하고 소위 말하는 러시아, 중국 이 대륙 세력 사이에 끼어 있는데 우리가 때로는 괴로울 순간도 많지만
잘하면 우리가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다.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도 크게 보면 담론으로 보면 해양 세력과 이 대륙 세력 맨날 이 치고받고 싸울 일이 아니다. 우리가 바로 실용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 이거 만들어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다. 너희 다 이기는 길 아니냐? 이런 길로 나가야 되고 오늘 이 토론회가 우리 뭐 미국, 일본 이런 해양 세력과 러시아, 중국 대륙 세력 간에 우리 대한민국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우리 이소은 대사님. 부산에서 저는 일어난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그건데요. 그 정상회의를 뭐 그렇게 뭐 그럴싸하게 개최했다. 이것이 뭐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뭐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행사를 잘 치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 거기서 나온 이른바 부산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부산 선언이 저는 우리 그 대한민국 외교가 대외 전략이 앞으로 근본적으로 좀 나아가는데 하나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 아세안하고의 관계를 강화하고 뭐 호주, 인도 이런 국가들하고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 지금 동북아 중심에서 좀 옮겨간 거거든요. 그 일종의 우회 전략입니다. 이 북한이 골치 아프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중간에서 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아세안, 호주, 인도 이게 좀 우회 전략입니다. 학계에서는 전부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도 되는 국가가 이런 외교를 하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 이게 미들 파워 디플로마시입니다. 중견국 외교거든요. 지금 이종원 교수님 와 계시지만은 일본이 좀 과거에 이렇게 좀 했습니다. 카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이 이런 외교를 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지금 이번에 부산 선언에서 나온 여러 가지 그런 모양으로 사람 중심의 평화, 공동번영, 공동체 이런 걸 주창하고 또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오늘 주제입니다만 이런 걸 주창하고 하면서 다자주의적인 행태, 지역에서의 긴밀한 협력, 경제 중시, 뭐 이념 중시 이런 걸 탈피해가지고 하는 그런 외교의 어떤 새로운 방향성을 보여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미 동맹이 꼭 그 방위비 분담금 그 협상 때문에 또 지금 뭐 한미 그 연합 훈련을 뭐 연기한다, 축소한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전자권을 우리 임기 내에 가져온다, 안 가져온다 그런 문제 때문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겪어온 변화가 한미 동맹을 지금 옛날처럼 그렇게 강대국 약소국의 동맹으로 그렇게 가져갈 수 없게 지금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좀 재성찰이 좀 필요한데 저는 이것을 제대로 좀 그나마 손을 본 것이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진동을 겪으면서도 많은 그 이슈들을 했습니다. 지금 또 우리가 한미 동맹을 달리 생각해 보면 또 우리 문재인 정부는 그런 아세안 신남방 정책, 또 동아시아 지역의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 다자주의적인 해결, 대화 이런 걸 통해서 외교를 하기 때문에 그건 저는 감히 우리 학계에서 얘기하는 미들 파워 디플로마시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건 중견국 외교인데 반드시 우리 국가가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거 세 분 말씀을 다 들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거는 어쨌든 동아시아의 평화 번영을 위해서 이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이 모든 나라들이 이 서로 간에 다소 전략적 입장이나 각자의 위치에서 조금 더 결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면 어떤 길을 어떻게 갈 거냐 그리고 특히 현재 지금 북한의 비핵화나 앞으로 북한의 이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각국의 입장이 다소 이견이 있는 것은 또 확인을 했습니다. 한국은 그 와중에서 남북 문제는 다른 나라하고 좀 더 다른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되고요. 아마 우리에게 그 도전과 그 불확실성은 뭐 여러 분야도 있겠지만 북한 문제도 있고 또 최근에 미국의 정책 변화,
또 대외 정책의 변화도 우리에게 매우 불확실성과 도전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그다음에 그 평화 협력, 나아가서 이 지역에서는 이 신북방 정책과 신남방 정책이라는 또 큰 차원에서의 이 지역 경제 그 지역 협력 정책이라는 방향 하에서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한국은 한반도에서 어떠한 형태든 전쟁은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북한의 비핵화는 바로 평화를 바탕으로 해서 외교적으로 풀어가겠다는 것이고요. 또 그를 통해서 남북 간의 그 경제 협력, 또 동아시아 지역에서 어떤 나라와 함께도 다자간, 양자간의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한미 동맹은 우리의 기본적인 외교 형태의 그 토대를 이루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제 과거와 같은 너무 군사적인 부분에 치우친 그 한미 동맹은 이제 변화의 시대가 온 것이 아니냐. 그것은 우리에게도 변화가 온 것이 맞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도 변화가 불가피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미 동맹이 과거처럼 어떤 신앙적 수준 또는 어떤 절대적인 목적이었다면 한미 동맹이 지역의 안정과 평화 협력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맞게 다시 재편해 나가는 것이 우리 외교에 남겨진 다가오는 도전이면서 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1세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